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자국 영토 안에서 외국 특수부대에 의해 전격적으로 체포되어 눈가리개를 하고 헤드셋을 쓴 채 끌려가는 모습.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웬만한 첩보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도 이렇게 쓰면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욕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체스게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하나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밤 카라카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왜 하필 이 날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순간과 숨겨진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계를 1월 3일 새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2시. 정적을 깨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폭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차별적인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목표물만을 타격하는 정밀 유도 폭격이 마두로 대통령이 은거하고 있던 핵심 방어 거점을 강타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군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인 새벽 2시 30분, 어둠 속에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군의 특수작전 헬기가 카라카스 상공을 가르며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30분, 작전 개시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상황은 종료됩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된 겁니다. 여러분, 90분입니다. 축구 경기 한 게임 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포박당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한 이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미 육군 최정예, 아니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 불리는 델타포스입니다. 네이비실이 빈 라덴을 잡았다면 이번엔 델타포스가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델타포스 전체 대원이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 투입된 인원은 고작 300명에서 400명 선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현장에 타격대로 진입한 인원은 50명에서 60명. 그러니까 두세 개 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고작 50명 남짓한 인원이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납치하듯 체포해 왔는데 미군 사상자는 공식 발표상 제로, 0명이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마술에 가까운 완벽한 퍼포먼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두로가 잡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트럼프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주 놀라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 여러분, 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들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해 석유 산업을 전면 개편하겠다. 필요하다면 미 지상군도 투입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정책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림자 통치, 즉 섀도우 룰을 선호해왔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통치하면 돈도 많이 들고 현지인들의 반발도 심하고 무엇보다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미국이 뒤집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친미 성향의 현지 세력, 즉 대리자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이라크를 보세요. 미국이 직접 통치하려다 어떤 꼴이 났습니까? 나라는 엉망이 되고 미군은 미군대로 죽어나가고 국제적인 비난은 다 받고 그 트라우마가 여전한데 트럼프는 지금 정면으로 우리가 접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슬로건이 뭡니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핵심 지지층의 생각인데
트럼프는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정책의 180도 대전환이자 무언가 확실한 노림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자신만만합니다. 그는 마두로 체포라는 화려한 오프닝을 성공시켰으니 나머지 통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트럼프가 넘어야 할 산은 마두로라는 인간 하나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나라 하나를 운영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베네수엘라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마약 카르텔과 군부 잔당을 소탕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트럼프는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겠다고 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석유로 충당하겠다. 기가 막힌 발상 아닙니까? 너희 나라 구해주는 비용, 너희 석유 팔아서 낼게.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 자산처럼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 지금 멀쩡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부품 하나 제대로 갈아 끼우지 못해서 정유시설은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뜯어 고쳐서 다시 석유를 펑펑 쏟아내게 만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것도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트럼프 임기는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 5년 걸리는 재건 사업으로 당장 통치 비용을 댄다.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미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마두로 독재에 신음하던 국민들이 처음에는 환호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전 때도 그랬으니까요. 사담 후세인 동상이 무너질 때 이라크 시민들이 환호하던 장면 기억하시죠? 하지만 그 환호가 저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미군이 데려온 현지 협력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돈을 주면 그걸로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뒷주머니를 채우고 사병을 길러서 국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이라크 사람들의 분노가 결국 미군을 향하게 된 거죠. 베네수엘라라고 다를까요? 미군이 직접 통치하겠다고 본부를 차리고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순간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총구는 결국 미국을 향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이념 전쟁으로 포장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십자군 전쟁처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남미 특유의 반미 정서와 민족주의가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이유 도대체 뭘까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불법 이민자 차단,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귀결되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검은 황금, 석유입니다. 기자회견 내내 트럼프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기승전 석유로 대답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겠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미국 기업들에게 돈방석을 안겨주겠다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강력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닥을 기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소름 돋는 우연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두로가 체포된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1월 3일입니다. 이 날짜, 그냥 날씨 때문에 연기되다가 우연히 잡힌 날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 특히 미국의 전쟁사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 1월 3일은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은 날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0년 1월 3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군에게 항복하고 체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일, 트럼프 일기 때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드론 폭격으로 사망한 날입니다. 정확히 30년 주기, 그리고 다시 6년 뒤 2026년 1월 3일, 마두로가 체포됐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계산된 쇼맨입니다.
그는 미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승리의 기억을 소환하고 싶었던 겁니다. 1990년 파나마 침공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이란 인질 구출 실패, 베이루트 폭탄 테러 등으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종이 호랑인가? 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때였죠. 그런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파나마를 침공해 압도적인 무력으로 노리에가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투입된 게 최신형 스텔스기 F-117기였고 병력만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호두 하나 깨는데 해머를 가져온 격이었지만 그 압도적인 승리감에 미국인들은 열광했습니다. 부시의 지지율은 90% 가까이 치솟았죠. 트럼프는 지금 그때의 영광을 2026년에 재현하고 싶은 겁니다. 봐라, 미국은 여전히 강하다. 나 트럼프는 이렇게 압도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1월 3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를 통해 전 세계와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말까지 똑같으란 법은 없습니다. 노리에가 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는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무슨 짓을 해도 태클을 걸 나라가 없었습니다. 남미도 대부분 우파 정권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남미 곳곳에는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는 이미 중국동과 러시아의 이권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고문단이 현지에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노리에가는 CIA 끈앞풀이었다가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마두로는 반미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건드리면 터지는 파편의 범위가 다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권력 구조입니다. 트럼프는 마두로만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겠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드라 아시죠?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솟아나는 괴물. 베네수엘라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마두로 밑에 있던 2인자 디오스다도 카베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두로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잔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거리에는 코렉티보라고 불리는 무장 깡패 조직들이 활개에 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위대를 폭행하고 마약 유통으로 돈을 벌어 중무장한 이들은 군대보다 더 다루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마두로가 사라졌다고 이들이 순순히 미군에게 무릎을 꿇을까요?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테러를 일으키며 미군을 괴롭힐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몸통이 살아서 날뛰고 잘린 목에서 더 독한 머리가 솟아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부 여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파나마 침공 때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독재자 타도를 외치며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인들은 지쳤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한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남의 나라 일에 우리 돈과 젊은이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라는 고립주의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화려한 군사작전으로 눈을 현혹해도 전쟁이 길어지고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면 그 지지율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도 전쟁 승리 직후 지지율이 90%였지만 경제가 나빠지자 1년 만에 재선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전쟁의 약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문제, 바로 경제입니다. 전쟁 소식이 들리면 보통 금값과 유가는 폭등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움직임이 묘합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마두로 체포 직전에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12월 말과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금 선물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금을 사려면 돈을 더 내라. 즉, 금 투기를 막아서 금값을 강제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건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전쟁 났다고 금값을 올리지 마라. 우리가 통제하겠다. 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선제 조치로 보입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전략 비추기를 풀어서라도 기름값을 잡으려 할 겁니다. 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그러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요. 결국 베네수엘라 침공은
정치적인 쇼인 동시에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1월 3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늪 혹은 보물창고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검은 황금을 캐내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만들지, 아니면 제2의 이라크, 제2의 베트남이 되어 허우적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고, 그 질주가 세계 질서에 엄청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의 승리가 2026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마나미 불은 참극으로 기록될까요? 베네수엘라의 운명, 그리고 미국의 미래가 걸린 이 위험한 도박판을 우리는 숨죽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